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에이펙 계획이 다시 또 정상회담이 두 번째 이루어졌잖아요. 네. 우리가 참 조마조마한 면도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응하는데 네. 이거 제대로 하실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딱 두 번 2라운드 치르고 나니까 와 이거 환호하고 있어 온 국민이. 맞습니다. 오늘 너무 놀랐잖아요. 너무 에이펙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뭐 걱정과는 달리 너무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를 사로잡아가지고 맞아요. 좋은 결과를 이뤄서 뭐 재계에서도 난리 났고 오늘 그 국민이. 조용근 네.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시고 이 말씀 모셨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한미동맹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전문가시니까. 군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에이펙 계획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자주국방의 기틀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감동하고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특히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저희가 보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우리의 억제력을 보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세계에서 6개 국가만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저희가 P5라고 얘기하는 핵보유국. 거기는 핵보유국 지위를 누릴 수 있는 P5 플러스에서 인도까지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호주에 팔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가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갖게 되는 건데 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저희가 갖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핵무기는 보복 무기입니다. 핵무기를 초반부터 공격용으로는 쓸 수 없는 무기고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쓰는 순간 자기들도 죽기 때문에 마지막의 수단에서 쓰는 것이 그러한 것인데 저희가 갖게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면 보복 능력, 통상 얘기하는 제2격 능력이라는 세컨 스트라이크 입장에서 굉장한 무기 체계를 갖게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은 원자력의 추진에 의해서 잠수함이 가다 보니까 장거리, 장시간, 그 다음에 은밀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안 떠올라도 됩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연료로 쓰는 원자력 잠수함은 정말 그 잠수함 망가질 때까지 있어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건데 이제 승조원이 거기에서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올라오는데 숨도 쉬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먹을 것도 되고 그래서 그 잠수함이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 어느 지역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전에 보셨지만 현무5 같으면 어마어마한 지금 살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현무 탄도미사일이 사실 김정은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이기 때문에 제2격 능력 확보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된다. 살 떨리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한국 잠수함에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바로 타격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최고의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장 억제. 였고 핵우산이었는데 항상 국민들의 질문이 워싱턴이 공격을 당하는데 과연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럼 뭘 갖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 입장에서 어슈런스라고 하는 신뢰도 향상 국민들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됐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는 의미는 사실 굉장하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많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료 공급에 관한 문제는 이제 시원하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려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 측의 해석도 좀 다를 것도 같고 어쩌면 이게 시간을 질질 끌을 것도 같고 아니면은 잠수함 건조 장소에 관한 문제로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미국에서는 이 잠수함을 경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걸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이제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사실 비확산 정책, 민주당은 통상 비확산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핵 무기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거, 원자력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우려스러워하는 그러한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설득해 나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대통령이 우리 조선소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시면서 SNS에 필리조선소에서 할 거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조선업이 부흥할 거다. 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미국을 설득시켜야 될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정치인의 수사일 수도 있고 정치 목적의 발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넘어가야 될 산은 좀 있어 보여요. 매우 있습니다. 매우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일사천리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실예로 요번에 호주에 두는 미국의 잠수함도 그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소형 원자로에 우라늄을 넣고 밀봉합니다. 완전히 시드한 상태로 잠수함에 넣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미국 엔진을 못 열어보는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거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필리조선소라는 게 뭐 허벌판 같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건조하는 공장 짓는데 또 뭐 3년에서 10년 네.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해서 하냐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예. 대통령도 만만치는 않은 그러니까 제가 정부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죠. 예. 이미 모든 분들이 사실 주요 지기자들이 전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우라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농축시설, 그 다음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다 쓰고 나서 그 연료봉의 재처리 시설, 이러한 것들을 한국에 건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필리조선소에서 하면 저희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고장이 나면 이게 필리조선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농축 우라늄인 경우에는 약 10년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가면 이게 미국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배로 이게 우리나라 작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내 건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 동맹 관계와 관련해서 얼라이언스 모더니제이션 이게 실제로 이런 용어를 쓴 거는 제가 기억으로 2003년도에도 나왔던 거는 같은데 한동안 그렇게 잘 안 쓰다가 SCM 결과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2023년인가 그 한미 동맹 70주년 국방 비전에 다시 등장을 하고 요즘 또 쓰고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 한미동맹 현대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조 문제도 다 있을 거고 작전 범위 문제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지리적 작전 범위를 넘어서 그 구조나 역량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야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인데 한마디로 그냥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부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결국은 대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라이스 국무장관 간에 이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인정에 대한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는 한 다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입니다. 그 2006년도에 맺었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게 그 이유가 그만큼 아직 중국이 부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이 미국도 어려워진 그러한 나라가 되다 보니 이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온 거고. 예. 근데 더욱 중요해진 게 이제 무기 체계의 발전입니다. 예전에 혹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에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기 있는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선가 ICBM을 미국에다 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알래스카에 있는 GBI라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탄도가 이렇게 넘어오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알래스카에서 미사일을 쏴서 이걸 격추시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해왔던 미국의 그러니까 적국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의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에서도 얘가 올라왔는데 지구 공유 때문에 어디서 쐈는지를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예.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잡혀서 이 띠띠띠띠 거려지니까 이제 쏘자 그래서 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올라가자마자 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레이더가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토까지 올 동안. 그러면 이 레이더는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동맹국과 우방국에서 이 미사일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 한국이 필요한 거죠. 예, 그게 통합 억제입니다. 지금 미국이 2020년대 초반부터 통합 억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미사일든 자기네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합 억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동맹국 우방국과의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의 또 다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대중국 견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는
전략보다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올해 초에 국가방위 전략 초안에서 이미 미국은 중국이 유일한 자기네들의 그 적국이다라고 밝힐 정도로 굉장히 좀 세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국방비부터 모든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만큼 견제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계속 머니머신이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취급할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우리 매우 존재인데. 예, 필요한 거죠. 예,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예전 같은 그런 아직도 약간 사대주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 예.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험프리스 기지 땅 달라고 하신 거를 보면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진짜, 예. 예. 그러니까 또 부른 사령관이 얘기했던가요? 그 한반도는 저 극동에 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조기에 그 상승 단계에서 바로 포착할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한 것처럼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한테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방위의 한국화 그리고 저 한국의 역할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또 경제로만 바라보는 저 트럼프 눈에는 자꾸 저 돈 빼내는 어디 장사꾼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머릿속에 협상을 계산이.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넉놓고 있다가는 트럼프한테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술 마시지 않은 영리한 대통령이 이제 되셨으니까 트럼프도 이제 우리나라를 만만히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중국하고도 또 과제가 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이번 정상회담에는 아예 전략적 유연성 얘기는 아예 언급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은 아직 그렇게 그냥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방위 전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 달에 초안이 나왔고 그걸 좀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방위 전략, 그 다음에 군사 전략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아주 이번에 1차 8월에 가셔서 하실 때는 아예 주한미군 규모 얘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우린 친구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직 정해진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 전략과 군사 전략이 셋업이 돼야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유보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게 현재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전자권 전환, 뭐 전자권 동맹의 현대화하고 네. 아주 밀접하게 이제 관계된 네.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작전 네. 통제권 전환은 제가 중령 때는 미국 정책과의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그 당시 협상팀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전자권 전환은 요번이 기회가 굉장히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권 전환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때 맞아요. 럼스펠드 국방장관하고 얘기가 되면서 2012년도에 가져가라, 2006년도에. 맞아요. 그렇게 해서 12년도에 가지고 오기로 했다가 15년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4년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 국방장관하고 그 다음 미군들의 입장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자권을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번에 이제 물론 미국의 국방 전략과 뭐 이런 것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훌륭한 일이다.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미국 입장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전자권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최근 헤그세스 장관이 네. 아주 명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권 전환 환영한다는 여기로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콜비 정책차관도 한국방의 한국화라는 네, 네. 표현으로 네. 이것을 마치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들리고 있는데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지금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13년이 조건이 되니 안 되니 네, 능력이 네. 되니 안 되니 자꾸 뭘 네. 붙여가지고 주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네. 그 요소들을 갖고 지금까지 미뤄온 건데 근데 더 문제는 우리 자세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예. 우리가 능력이 좀 안 됩니다. 네, 네.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이것도 또 정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19년도에 기본 운영 능력이라는 IOC 검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사실 기본 운영 능력, FOC라는 완전 운영 능력, 그다음에 FMC라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까지 끝내서 전작권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19년도에 하고 나서 뭐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을 사실상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저변에는 말씀하신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군이 그것을 힘을 갖고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미국도 그리 원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가 됐으니 이번에 SCM 결과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2026년에 FOC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FMC까지도 많은 시간이 기울여 있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통상 COTP라고 얘기하는 전작권 전환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세부 조건들이 하나당 막 수십 개입니다. 근데 이 평가를 누가 하냐? 뭐 한미가 하긴 하지만 주로 미군들이 합니다. 근데 그 주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굳이 따라야 하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내가 하겠다는 건데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려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군인들한테 이제 맡겨놔서 좀 안 되지 않을까? 글쎄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 또 세 번째 조건이 영내 안보 환경 변화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사실상 더 나빠졌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이 고도화됐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한미가 합의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마스터 플랜을 하자. 그 너무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겨우 26년 FOC하고 FMC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지금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정부 대표단 만들어지듯이 전작권 전환도 정부 대표단이 만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다 해내겠다. 그러니 언제부로 우리한테 결국 이제 시기에 기초한 건데 시기에 기초한 거와 조건에 기초한 것이 조금 융통성 있게 결합돼서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그 군사 지도부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거 들여다봤어? 정말 어려워. 미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 와봤잖아.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소위 마스터 플랜 그리고 저 로드맵 딱 시기별로 정해놓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두려워하고 혹은 의지가 실린 듯한 그 조건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고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싶고 아니 세계 5위란 말을 하지 말든가. 북한의 GDP의 2.4배를 우리가 군사비로 쓰고 있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핵우산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로 해주겠다 그래도 우린 불안해. 네. 해준대도 불안해. 그리고 원자력 추진도 아마 원자력 추진 잠수와도 또 계속 불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 부모 떨어지면 무서운 아이처럼 뭐 미국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심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의 군사 전략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우리가 연합군 사령관, 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을 그렇게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고 하려면 그 기본 전제 조건은 말씀드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 변화가 너무 중요해서 이제는 정말 정치적 결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공감을 같이 끌어가는 그러한 것의 노력이 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체 국민은 모두가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는다. 한국에서 이 동맹들이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은 뉴욕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쉽다. 한국은 머니머신이고 현금 인출이라서 아예 그냥 통 크게 한 10배 올려라. 뭐 이런 요지 이야기들 서슴없이 하는 그 뭐 거의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인데 방위비 분담금 이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안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안건은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미국산 무기 구입, 그다음 원자력 협정 개정,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요 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안 해오고 계셔서 그거는 지금 그냥 가는 건가 이렇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일기 때 저희가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들어왔을 때 나 같으면 10배 더 받아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위 분담금은 인건비하고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딱 항목이 나눠져 있고 이건 국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심지어 그 전략 자산, 미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전략 자산도 다 돈을 내라라고 해서 그것이 방위 분담금으로 들어간다. 근데 요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험프리스 기지 땅을 달라고 한 걸 보면 언젠가 방위 분담금을 다시 설정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항목을
항목을 요구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못 줍니다. 아니 우리 영토를 어떻게? 그럼요. 예, 근데 그거는 특유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이시라 아마 항목을 엄청 늘어나는 그러한 전술도 쓰고 계시는데 다행히 아직은 방위 분담금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미 협상이 다 끝났다. 그다음 우리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정부의 협상 스탠스를 보면 좀 그래도 신뢰가 가요. 맞아요. 이거 버텨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 네네. 과거 같은 불안불안해요. 네네네. 그냥 통쿡이 한번 네. 빵 주고 말 것 같은.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캠프 데이비스 협정을 가서 그 전에는 막 핵무기 가질 것처럼 예. 막 하고 가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원자력 협정 잘 준수하겠다 이렇게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저 같은 이제 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핵 억제력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아예 못하고 민간 국가나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거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좀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위 분담금 이 문제는 그 일본, 독일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내고 있는 거고 실제로 방위 분담금이 우리가 그 돈만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험프리스 기지 이미 거의 엄청난 돈을 넣어서 저희가 투자가 지어줬고 들어갔죠. 예. 국방비 지출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미군들도 미국에서도 요번에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사실은 미국산 무기를 증액하고 하는 데서 한미동맹에서 굉장히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활동에 같이 들어가지고 그러한 그 CMR 비용 분담 말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방비 분야는 우리 이제 국내 예산의 증액률로 보면 과거에 좀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상당히 국방비를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소위 뭐 안보를 강조한다는 보수 정부에 들어오면 자꾸 그걸 끌어내고 예. 뭘 확보를 안 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정말 다행히도 또 내년에도 8% 이상을 지금 증액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과 그걸 정권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권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진짜. 정말 자주 국방은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정말 진보 정부에서 이것을 해내고 있다. 실제 억제력을 누가 강화시키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봐야 되고 그 북한에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하는 얘기는 대화와 억제력 강화는 이 주축입니다. 근데 자꾸 대화하는데 억제력이 약화된다고 그렇게 호도하면서 그것이 하는데 실제로 정말 무엇이 준비되어 왔느냐. 이번에 현무5도 사실 미사일 지침이 문재인 정부 때 종료되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까 대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무리 치열하게 국가 간의 전쟁을 해도 한편에서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미워서 치고받고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화하고 협상하고 해서 전쟁의 종전 요 상태를 늘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대화 자체를 그냥 분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딱 예. 끊어버리는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 그러니까 위협은 낮추고 네. 억제는 강화시키고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위협을 낮추겠다 하는데 왜 자꾸 억제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거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한미일 동북아에 이제 이번 계기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략 구도를 좀 예측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미일의 협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는 사실상 그 일본에서 극우로 이렇게 조금 했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총재로 되시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네. 완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보수 세력들이 총재가 되셨을 때 아베 총리도 보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일 협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일 협력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다카이치 총재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리더십이 떨어지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한미일은 협력이 굉장히 강화돼서 북중러 연합에 대한 대응으로 갈 건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면 사실 우리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피고 계신 그 실용 외교
네.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가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균형 외교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북한과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미일, 북중러 편 쫙 갈라가지고 시원하게 날리고 대결하고 치고받고 이걸 좋아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상대상으로 싸우는 이런 구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그렇게 진짜 되지도 않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천안문에서 올라갔을 때도 네. 북중러가 같이 회담을 하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열병식 때도 다시 뭐 이렇게 모였지만 거기도 북중러가 회담하는 모습은 없었고 북중러가 연합훈련도 아직 하지 않습니다. 예민하기보다. 그러니까 전략적 공간이 있다 우리한테. 그리고 중국도 우리랑 협력하고 싶어하고 러시아도 우리랑 러시아. 협력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사인일 수 그렇습니다. 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게 네.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이 전략적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 막 협중 시위하고 구호 나오고 막 그 유튜버들 악다구니 쓰고 하는 거 보면 참 속상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중국이 뭐 우리가 뭐 엎드릴 건 없지만 건전하게 네. 이 차원에서 네. 교류하고 안보를 조율하는 좋은 행위자인데 그렇습니다. 그 전략적 공간 소위 네. 그걸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지. 네. 그 그냥 손 딱 걷고 네. 저쪽은 다 악의 물이라고 네. 그냥 목소리 높여서 되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현명한 분들이 정치하셔서 지략가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이걸 잘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카이치 총리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지율이 좀 높아서 든든하게 자기도 전략 네. 사고를 놓지 않게끔 네.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극으로 치달아 가지고 네. 어떻게든 표를 네. 내려고 그러면 이거 이제 네. 한미일 네.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팔짱 낀 거에 대해서 막 일본 언론들이 막 그렇게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럼요. 발걸음 하나까지 네. 다 구상해서 네. 정상에 네. 모이는데. 네. 국익을 정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 네, 이번 네. 그 여성 네. 총리가. 네. 예. 우리나라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미 동맹의 미래, 네. 또 동맹의 현대화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 네. 이런 구도가 이제 우리 아이디얼하게 펼쳐져서 한반도가 평화를 구가하며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바라시죠? 구독 꾹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 예. 오늘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또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